막걸리 커튼 들어가면서 미소를 짓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파나토스 대표님 들어오셨을까요? 네, 들어왔습니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음, 네. 시간이 되어서 이제 계속 들어오고 계시지만 인터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은 현재 파나토스 대표로 계시는 박병훈 박사님이신데요. 박병훈 박사님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세계 최초로 투 채널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뇌파 측정, 뇌파 훈련, 기를 개발하신 분이고요. 세계 최초로 붙일 수 있는 게 많은데 이 기기 자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시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 영상 프로그램, 뭐 키성장 프로그램, 호르몬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하셨고요. 또 제가 이제 놀란 점은 이렇게 공학도가 또 명상의 조예가 깊으시고 관심이 있으셔서 이런 명상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미지 테라피와 결합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 그 전에 투채널 이게 개발되기 전에는 우리가 뇌파 측정을 하거나 훈련을 하려면 병원 같은 데 가서 해야 됐거나 커다란 그 뇌파 기기 앞에서만 이게 가능했던 일인데 이게 휴대용으로 개발이 됐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편리하게 쓰고 있어서 이게 의미하는 게 잘 모를 수 있는데 이제 오늘 박사님으로부터 그 개발의 에피소드나 이런 게 의미하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좀 자세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나오셔서요.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이제 이 자리에는 약사님이나 또 아로마 테라피스트나 또 건강에 관심이 있는 저희 수급점장님들이나 소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또 시급점장님이나 일반인 분들까지도 이렇게 다 지금 모여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뇌파에 대해서 관심은 다 있으신데 그 이해 정도는 다 틀리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일단 박사님 전문가로부터 우리가 뇌파를 가장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는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려 볼까요? 뇌파는 뇌에서 발생하는
정기적인 신호죠. 어, 우리가 인체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생체 신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체 신호는 심장 박동이라든가, 또 체온이라든가, 뭐, 그, 어, 이제 뭐 피부에서 땀을 흘림에 따라서 나타나는 피부 전도성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한의사들이 그 맥을 짚어서 사람을 진단하는 그런 것을 했지 않습니까? 음, 그것처럼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여러 생체 신호들은 그 나름대로 우리 몸의 건강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뇌파도 역시 뇌의 건강 정보를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뇌의 건강 정보를 담고 있는 뇌파가 좀 측정을 하면서 보니까 뇌의 건강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 몸 전체 건강을 이제 반영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더 이렇게 깊이 알아가고 있는데요. 왜 이 뇌파가 건강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뇌의 기능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뭐 오장육부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들은 어떤 특정한 기능들에 치우쳐 있죠. 뭐 위장이다 그러면 소화기, 신장이다 그러면 어, 그 배설, 비뇨기, 뭐 심장이다 그러면 순환기 이렇게 어떤 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뇌는 그러한 모든 그 오장육부의 조화로운 활동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정신적인 활동, 또 우리가 하는 어떤 움직임을 통제하는 운동 기능, 또 어떤 감정적인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뇌에서 통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뇌에서 나오는 신호 속에는 뇌 활동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우리 인체와 소통하고 있는 그러한 정보까지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뇌의 정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체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인체에서 측정되는 어떤 생체 신호보다도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그게 생명과 직결되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게 뇌파가 중요한 신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음, 네네. 그 뇌파를 통해서 몸 전체의 그 사인을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그 뉴로 피드백 훈련을 통해서 실제로 그 변화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그 대표님께서 오랫동안 임상 경험을 통해서 이제 관찰해 오셨는데요. 그 뉴로 피드백이 가진 가능성과 한계, 이런 쪽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현장에서 그 뉴로 피드백을 안내하거나 또는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어, 뉴로 피드백은 기술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그 뇌에서 측정한 뇌파 신호를 이용을 해서 자기 뇌를 스스로 통제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 근데 이 기술이 왜 그렇게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느냐 하면은 우리 뇌가 인체를 통제하는 방식이 바로 피드백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우리 인체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그 기능 자체가 이 신경계와 호르몬계를 이용을 해서 그 뇌가 해당 장기나 호르몬샘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일정한 상태를 만들어내고 그 일정한 상태가 우리 건강의 표준 상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뇌 자체도 또한 그와 같은 어떤 일정한 안정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너졌을 때 우리가 뇌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고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라든가 뇌 질환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게 되겠죠. 직접적으로 어떤 물리적 손상에 의해서 뇌가 질병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물리적 손상은 없어도 어떤 기질적 손상에 의해서 어떤 정신적인 이상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뇌파를 측정함으로써 우리가 관찰이 가능한 것이고 그 관찰 가능한 우리가 뇌파를 통해서 우리의 뇌의 그 어떤 상태를 조절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뉴로 피드백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로 피드백 기술은 결국 뇌의 상태를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 기술을 이용하면은 뇌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질환은 전부 다 잡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뿐만 아니라 뇌가 우리 인체를 컨트롤하는 방식을 보면 장기 하나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그 장기만 이렇게 따로 별도로 떼어서 조절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다른 장기하고의 조화로운 활동은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에 갑자기 급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소화작용이 즉시 정지가 되고 그 즉시 정지가 되면서 인체에 급격하게 체온도 떨어진다든가 혈액순환도 막히게 된다든가 여러 가지 신체 반응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뇌에서 알았을 때에 그 상태에 맞춰서 뇌가 우리 인체의 전체적인 조정을 해내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인체가 여전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종을 해주는 역할을 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만일에 그 기능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생명 유지가 힘들 상태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로피드백 기술을 이용을 한다면 뇌가 인체를 통제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조절이 가능하다. 아, 다만 인체에서 우리가 뭐 부러졌거나 심각한 염증이 생겼거나 어디가 파손됐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지만 서로 간의 어떤 피드백 기능을 통해서 어떤 기능적인 그 조정, 어떤 정상 상태를 조절해내는 어, 또 생명의 이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은 유로 피드백을 이용을 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이론을 듣다 보면 이게 저희가 이제 지금 활용도 해보고 있지만 부작용도 없이 약물도 쓰지 않고 이 뉴로 피드백 훈련만으로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거에서 어떻게 보면 꿈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박사님이 이제 그런 이론적 토대를 가지고 실제 어, 체험했던 놀라운 사례들은 어떤 사례들이 있으신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이게 기억에 남는 거.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뭐 지금 벌써 26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경험했었던 그 이 뇌의 어떤 그 문제들은 뭐 거의 모든 뇌 질환은 전부 다 한 번씩 뭐 다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어, 뭐, 불면이나 두통, 이런 것들은 너무 이렇게 쉽게, 고쳐졌기 때문에, 음, 그냥 그런 것은 우리가, 이건 병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음, 너무 쉽게 이게 고쳐졌었습니다. 그, 그 뭐,
대부분의 불면증 환자들의 경우는 한 일주일 내에 불면증이 깨끗이 없어지는 그런 걸 실제로 제가 목격을 했었고, 아주 이제 개중에 이제 좀 심각하게 단순 불면증이 아니라 복합 증상으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겹쳐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은 단순하게 불면증만 있는 경우에는 정말 너무 쉽게 이게 바로 잡혔죠. 두통이나 편두통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대부분 일주일 내로 두통이 크게 완화되고 진통제 같은 것을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게 굉장히 빠르게 호전이 됐고요. 그 외에 뭐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하게 꼽고 있는 대표적인 정신질환으로서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뭐 공황장애, 또 강박증, 뭐 편집증 뭐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도 보면은 대체로 한 3개월, 길면 한 6개월 정도의 대부분 심리적인 안정을 찾게 되고 뭐 급격한 어떤 감정적인 뭐 이런 변화 같은 것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ADD나 ADHD나 또 자폐아 심지어는 또는 뇌성마비, 심지어는 뇌성마비 또 뇌동맥류라든가 어, 뭐 치매, 뭐 파킨슨, 손해 위축증, 대뇌 위축증, 어, 뇌경색, 굉장히 다양한 이런 뇌질환들이 대부분 1년 이내에 굉장히 크게 호전하는 것들을 제가 직접 전부 다 목격을 했고, 또 어떻게 훈련을 했을 때 이런 효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도 다양한 환자들을 경험을 하면서 체계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단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은 발달장애, 음, 정신지체, 또 이제 그것과 함께 발생하는 자폐. 이 경우에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케이스도 봤습니다만은 그걸 제외하고는 간질 환자까지도 정말 크게 개선되는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음, 네, 놀라운데요. 그럼 지금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불면같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하고 이렇게 효과가 더딘 발달장애 같은 증상들의 그 차이는 어디서 온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증상들이 개선되는 그 원리가 신경 가소성에 의해서 시냅스가 재생되면서 좋아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어, 신경 가소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실제 우리가 이제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 심각한 뇌 발달 저하 상태이기 때문에 뇌 전체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이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질환들의 경우에는 특히 어떤 일부분의 문제가 대부분이거든요. 어떤 특정 영역의 문제들, 뇌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게 어떤 신경적인 문제라기보다 어떤 활동성에 있어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 이 다른 어떤 근골격계적인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뇌에 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심각한 뇌 손상이 아니라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약국에서 이런 환자들을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놀랍고, 네, 네, 계속하세요. 네, 네. 박사님 제가 지금 바쁘실 것 집이라서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예, 예. 어, 그 효과가 상당히 놀랍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이걸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저희 그 현실에서 보면 아직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알려져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저희 나라에서만 그런 건지. 그리고 이제 그 2000년도 초반에 이거를 발명을 하셨고, 맨 처음에 이 발명했을 당시에는 막 그 치국이 옆에 이 발명의 전당에 이게 놓여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놀라운 발명품으로 인정을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그만큼의 속도나 이런 걸로 보급이 되지 못하고 이 효과에 비해서 알려지지 않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건 저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건 제가 마케팅을 잘못했다라고 보고요. 어, 사실 광고나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어, 훨씬 더 많이 알려지게 됐을 거고 음, 그랬을 겁니다. 근데 제가 좀 그럴 만한 여력이 없었고 또 어, 많은 연구 개발 시간이 필요했고 또 충분한 뇌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는 시간적인 것도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막 이걸 떠들어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도 저도 이 뉴로피드백 훈련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봤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과학자다 보니까 확실한 결과에 대한 실증을 저 스스로도 필요로 했었고요. 음, 그걸 하면서 이 정도면은 이제 내가 마음껏 떠들어도 되겠다 할 때까지의 시간이 한 10여 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좀 주저주저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충분한 자신감이 생겼을 때에는 좀 사업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또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대표님이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해도 되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딱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시점은 언제쯤이신가요? 그 시점은 한 2012년, 13년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러면 십몇 년 전에 벌써 자신감이 생겼고, 파낙토스 뉴로피드백의 완성도는 높아져 있었는데, 그동안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많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서 제 불찰이 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약사님들의 역할도 커진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 약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지금 이제 홍보가 된 건 아니고, 그래도 저희 학회 약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어, 전달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능성이 저는 상당하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더 많은 분들이 이걸 좀 잘 활용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또 그 뉴로 아로마라 그래서 아로마를 쓰면서 그 아로마의 영향이 뇌파에 어떻게 미치고 있는가라는 거를 같이 지금 연구 임상을 하시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죠? 맞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뉴로 피드백을 통해서 뇌파를 개선하기도 하는데 이 명상을 한다든가 또 아로마를 활용한다든가 했을 때 이런 자연 치유 방법이 뇌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보시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치료 기법들이 있죠. 이 아로마도 그렇고 뭐 그 외에 여러 다른 향을 쓰는 여러 가지 향기요법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외에도 이제 자연 치료 방법들 중에 뭐 음악 치료도 있고 미술 치료도 있고 또 운동 치료도 있고 여러 치료 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일종의 이제 간접 치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치료 방법들은 뉴로 피드백은 이제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직접 측정을 해서 그걸 피드백함으로써 이 치료하는 기법이다 보니까 직접 치료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그런 간접 치료들이 더해지게 된다면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뉴로 피드백만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어떤 그 증상에 따라서 그 증상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면 함께 병행했을 때 더 빠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관점이 저희 약사들에게는 굉장히 적용이 잘 될 수 있는 그 관점이셔서 저희가 약국에서 건강식품을 취급하고 또 저희 에너젠의 액상차 같은 걸 취급하기도 하고 이제 또 약사님들이 아로마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거를 도입하기도 하셔서 약국에서는 뉴로 피드백 아니고도 어, 상당히 다양한 영역을 이제 뇌파를 개선하는 데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앞으로 이 뉴로 피드백이 예방의학과 통합 치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시는지, 특히 지금 이제 일선에서 바로바로 그 아픈 사람들을 접하는 약국에서의 이 뉴로 피드백의 활용을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대표님의 의견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유로 피드백 기술은 저는 이게 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기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거의 모든 뇌 질환에 적용이 가능하고 또 굉장히 빠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건 이제 직접 뇌를 직접 컨트롤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약국에서 환자들에게 어, 보다 더 빠른 치유에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한다면 어떤 약물적인 것과 그런 여러 가지 자연 치유적인 방법을 그 방법과 함께 유로 피드백을 가장 기본적인 그 훈련, 뇌 훈련 수단으로 함께 보급을 했을 때에 에, 훨씬 더 기대했던 효과를 빠르게 또 크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음, 단지 이제 음, 이게 이제 약은 또는 약물이나 이런 그런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먹으면 되는 거죠. 먹는데 불과 뭐 1초, 2초밖에 안 걸리니까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만은 유로 피드백은 마치 헬스 클럽에 가서 운동하는 것과 똑같이 상당히 긴 시간을 내서 자기 뇌를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귀찮아하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내가 매일같이 낸다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 뭐 조금이 됐든 자기가 낼 수 있는 여력만큼이라도 어떻게든 내서 매일 꾸준히 한다면 정말 기대했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 학회 약사님들과 아로마를 활용하는 아로마 테라피스트들이 이 지금 뉴로 피드백을 이제 활용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분들이 뇌파를 공부한다면 가장 먼저 어떤 거에 대한 이해를 좀 완전하게 해야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박사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뇌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음, 어, 많은 분들이 의사도 그렇고 또 약사님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 교육에서 배웠던 많은 것들이 굉장히 기계적인 학습이거든요. 우리 인체에 대해서도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게 수시로 그 신호값들이 변하고 서로 간의 반응에 의해서 상호 협력 관계에 의해서 이게 다양한 변화들을 만들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기계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 제품과 미국에 있는 이 유로 피드백 제품과의 차이점이 중요한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어, 이 이제 뭐 뇌의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느냐를 찾아서 그 부위에 전극을 부착시키고 어떤 뇌파 조절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위에 이 뉴런의 활동이 정상이 되겠죠. 저희는 그 방식이 아니고요. 신경회로를 이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뇌 전체적인 어떤 조화, 아, 그 어떤 균형 이걸 이루어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온 것도 어떤 특정 부위의 활동을 조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 뇌가 하는 중요한 역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뇌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 전체적인 것을 조종을 한다는 것이고 이 조종이라는 것은 매 순간 그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매 순간 어떤 이 조종 과정을 거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 현상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뉴로 피드백은 그 과정에서 뇌가 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작동 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뇌가 하는 그러한 기능 우리가 이해한다면 뉴로 피드백이라든가 뇌파라든가 이걸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쉬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뉴로제너시스라든가 그 플라스티시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뇌가 태어나서부터 우리 수태에서부터서 죽을 때까지 어느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스스로를 변화시키면서 우리 인체가 생명을 유지하고 또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네네. 그, 이제 유로 피드백을 훈련할 때, 이제 회사에서는 뭐 알파파 훈련을 하거나, SM알파 훈련을 하거나 뭐 이렇게 권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약국의 약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뇌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필수 영양소들의 불균형이 또 뇌나 뇌파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 또 그 브레인 에너지라는 이제 최근에 출간된 책을 보자면 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뇌 안에 있는 세포 안에서 ATP 생성이 되지 않아서 생겨나는 문제다. 이렇게 또 그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영양 불균형의 문제나 에너지 대사의 문제가 뇌파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또 박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예. 이 뇌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발생 기전이 바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뇌파가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 너무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어떤 것을 먹더라도 그 어떤 음식이든 약물이든 그게 뇌에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네, 우리 인체에 나타나는 모든 반응에 따라서 뇌가 스스로를 바꾸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뇌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뇌파라고 하는 것이 전기 생리학적인 신호기 때문에 뇌에서 어떤 그런 그 뉴로트랜스미터라든가 그런 이 세포 내에서의 뉴런 세포 내에서의 미토콘드리아의 어떤 반응에 변화가 일어난다든가 하는 것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결과물들이 결국은 뇌파로서 우리가 측정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예, 뇌파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물리적인 또 화학적인 그러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뇌파라고 하는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뇌파 신호를 통해서 반대로 역으로 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신경 생리학적인 또 전기 생리학적인 또 물리적인 그런 변화를 관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약국에서는 근거 중심의 상담을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이 파나토스의 이제 뇌파 측정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여기서 이제 주파수가 현저히 낮다든지 마이크로볼트가 아주 낮게 나오는 분들을 관찰해 보면 오랫동안 에너지 대사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여러 그 징후들을 보이고 있던 분들에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끼리 이제 그 공부를 할 때는 뇌파 훈련도 중요하지만 이제 영양소의 균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함께 권유하면서 뇌파 훈련도 이제 권하는 게 좋겠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약국에서 오히려 이제 이거를 더 잘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박사님이 지금 오랫동안 이거를 활용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셨다고 들었는데 요즘 현대인들의 뇌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문제는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말씀하신 굉장히 이, 그 낮은 그 약한 신호죠. 약한 신호. 네. 예. 전전기업에서 우리가 측정을 했는데 뇌파 신호 값이 지나치게 약하다. 2 마이크로볼트 이하 정도로 음, 1.5, 뭐 1.0 이런 마이크로볼트 수준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영양분이나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제 우리가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산소나 그 포도당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예, 그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음,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뭐 지나치게 또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나치게 강하게. 네. 예. 그런 분들의 경우는 이게 또 너무 뇌가 너무 안정이 된 거죠. 너무, 너무 편안한 상태라고, 너무 방심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음, 예. 이런 게 결국은 그 영양 공급, 결국 그 얘기는 혈액순환, 혈액 공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 혈액 속에 녹아서 뇌에 공급되는 다양한 영양 성분들, 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약사님들이 그쪽에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함께 적용을 한다면 훨씬 더 빠른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저희 BQ 프로그램에 그런 기능을 지금 넣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BQ에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이분에게는 어떤 영양 성분이 필요한가, 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처방을 해준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BQ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이분에게 보충해야 될 영양소가
아미노산인지, 뭐 필수 지방산인지, 미네랄인지, 비타민인지, 아니면 물 부족인지, 이런 거를 읽어낼 수도 있을까요?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만약에 프로그램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약사들에게는 훨씬 쉽게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음, 제 좀, 아로마 쪽에서, 뉴로 아로마 쪽에서 저희한테 이제 들어온 의뢰도 역시 똑같은 겁니다. BQ 결과를 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아로마 샘플들이 있는데 어떤 아로마 샘플이 이 사람에게 가장 적합할지 이것을 아예 BQ 결과지에다가 함께 적어주는 그것을 지금 요청을 해와서 저희가 그 작업을 역시 하고 있습니다. 음, 저는 이거 이제 검사 결과지를 보면서 이 경동맥 순환 장애가 이렇게 결과지에 보이는데 이걸 이제 약사의 입장이니까 어떤 혈액순환제를 써서 이걸 개선할까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는데 뉴로 피드백 자체만으로 경동맥 순환이 좋아진다는 이제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국에서 어떤 건강식품이나 약을 활용하는 기간을 뉴로 피드백으로 인해서 단축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어, 감을 잡아서 가능성이 무궁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약국에서 그러한 영양소를 같이 쓰면 지금 타나토스에서 가지고 있는 체험 사례들에서 평균적인 치유 기간이 충분히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네.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이 훈련과 영양요법이 같이 결합될 때 훨씬 이 국민들에게 더 좋은 도구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네. 대표님께서 그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을 해주시면 약사들이나 우리 테라피스트들이 쓰기에 활용하기에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조만간에 저희가 공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총론에 의한 질문이었다면 지금 이제 우리 회원들 개개인이 궁금한 점을 이렇게 질문을 올린 것들이 있고요. 요걸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이게 끝나면 여기 지금 참석하신 분들이 직접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질문은 죄송합니다. 뇌파 측정이나 훈련할 때 귀에 연결하는 집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라고 해서 기준 전극 또는 참조 전극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두피에 전극을 부착해서 신호를 측정하다 보니까 그 측정된 신호는 뇌파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도 함께 들어가 있고 또 뭐 그 밑에 뭐 뼈라든가 이런 근육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도 거기에 다 들어 있을 수 있거든요. 음. 그러면은 거기에서 최대한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이 신호만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뇌파가 발생되지 않는 부위의 신호를 우리가 별도로 측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우리가 얼굴 부위에서 그나마 뇌파가 제일 약하게 뇌와 연결이 안 돼 있는 부위 이게 바로 귓볼입니다. 음, 예. 그래서 이제 귓볼에 전극을 부착시키고 귓볼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앞 이마에서 받은 신호에서 귓볼에서 측정한 신호를 빼버리면 아, 몸에서 발생하는 신호가 상당 부분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네. 네. 순수하게 뇌파 신호를 우리가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게 되겠죠. 어, 음, 그래서 이 그 깃볼의 집게는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왜 깃볼에다가 하느냐? 그러면 이, 이 신호는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여버리면은 움직임 신호가 커져버리기 때문에 이게 몸에서 나오는 신호라기보다는 움직임의 신호값이 커져서 이게 좀 서로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를 잘 못 움직이거든요. 아, 네. 네, 깃볼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굉장히 드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얼굴에 붙어 있는 것 중에서 움직임이 가장 적은 부위, 그게 바로 깃볼이죠. 그래서 네. 뇌하고도 연결이 안 돼 있고, 뇌파 신호가 측정이 안 되는 곳, 그러면서 움직임이 가장 적은 부위가 깃볼이기 때문에 깃볼에 이 전극을 부착을 시켜서 음, 몸의 신호를 측정을 하고 그 신호값을 이마에서 측정한 값에서 빼줘 버리면 뇌에서 순수하게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훨씬 더 많이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참조 전극 또는 기준 전극 이렇게 부릅니다. 아, 네. 저도 처음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문은요. 휴식 모드 훈련 후에 SMR 저베타 모드로 훈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그 질문이 들어왔고요. 또 주의력 모드나 집중력 모드 등 다른 모드로 훈련하는 사람은 좌우 뇌 균형 훈련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두 가지. 이제 휴식 모드는 이제 알파파를 이제 강화시키는 그렇죠. 예, 그런 훈련 모드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다른 부위에 전극을 부착시키고 했을 때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부위는 아니, 뇌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뭐 사회적인 뇌, 또 뭐 뇌의 사령탑, 또 의사결정의 뇌, 뭐, 뭐 여러 별명이 붙을 정도로 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어쨌든 전전두엽이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최종 의사결정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보들이 이 전전두엽으로 와서 그것이 분석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전전두엽인데 에, 이게 이 알파파가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그 하고자 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냥 쉬고 있는 방이 방임한 상태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 전전두엽의 뭐 그 워킹 메모리, 작은 메모리도 역시 전전두엽에서 하고 있고 순간순간 어떤 빠른 판단도 해야지 되고 어떤 감정적인 조절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주의 집중과 관계된 상태도 이게 만들어내고 하는 부위라 보니까 이건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 부위인데 휴식 모드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이 너무 지나치게 알파파가 강해지면서 이게 그러한 활동성이 떨어져 버립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활동성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베타 대역의 훈련을 시켜줌으로써 너무 지나치게 알파파가 강해지는 것을 막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것은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증상에 따라 틀립니다. 예를 들면은 불면증이라든가 두통 환자의 경우에는 이게 필요 없습니다. 음, 그 사람들은 너무 지나친 스트레스, 또 어떤 혈액순환의 장애, 이런 것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누구야, 그걸 사람은?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 그걸 뇌파 뭐 풀어주려면, 훈련하는 거 그런. 그걸 풀어주려면은 이 뇌의 어떤 이 알파파의 상태가 중요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환자한테는 우리가 SMR 재베타 훈련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에 따라서 이걸 적용하느냐 마느냐는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음. 예. 그러면 이제 알파파가 아주 낮아서 알파파 훈련이 꼭 필요한 사람들일 경우에는
이걸 생략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요, 아니요. 네, 증상에 따라서 아, 네, 증상에 해야 따라. 되는 증상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증상이 있다는 것이죠. 음, 예. 그리고 이제 주의력이나 집중력 모드에서는 굳이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이미 베타 대역의 훈련이기 때문에 이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 주의력 모드나 집중력 모드에서는 좌우의 균형 훈련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는가? 이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예, 그건 필요 없습니다. 아, 네. 반드시는 아닙니다. 네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알파파 훈련을 끝나고 마지막 훈련을 SMR이나 저베타 모드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잘 모르거나 그래서 이걸 생략하고 그냥 알파파로만 끝냈다 했을 때 어떤 문제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인가요? 증상에 따라서,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좀, 멍 때리는 것이 좀 강해질 수가 있겠죠. 아, 예. 이게 이제 알파파가 높아지면 네. 좀 멍 때리는 경향성이 있게 됩니다. 어, 그리고 그 외부 자극이나 운동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늦어지고 의사결정이 좀 느려지게 되고 기억력이 작업 기억력이 더 떨어지는 예, 그런 어,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아, 저는 이제 이거 측정을 해봤을 때 주로 알파파가 부족한 분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어, 그 알파파 휴식 모드 훈련을 이제 많이 하라고 권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SMR 저베타 모드 훈련을 생략해서 지금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고 할 때, 그러면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로 이렇게 저절로 돌아오는 거겠죠? 네, 돌아옵니다. 왜 그러냐면 전전기업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 네. 그 다음 질문은요. 사경증이 있는 경우에도 뇌파 훈련으로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도움이 된다면 어떤 훈련을 하면 좋은지 전체적인 훈련 순서와 과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나왔어요. 이게 이제 지나친 경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경직으로 인해서 이제 뭐 목이나 이렇게 몸이 좀 삐뚤어지는 그런 증상인데, 어, 이게 이제 어, 일단은 그런 그 경직을 푸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제 편마비 환자들의 경우에 훈련을 시켰을 때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뇌파 훈련이 사경증에 충분하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훈련 과정이라는 것은 대체로 이제, 이 이완을 시켜주는 그런 훈련 중심으로 해서 끌고 간다면, 그리고 이제 이완과 동시에 이것은 또 이제 운동 장애도 생기기 때문에 운동신경을 자극해주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랑 같이 곁들여서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음, 이렇게 봅니다. 네네. 그리고 그 뉴로스펙 화면 하단에 좌우 수치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그 52세 남성의 결과값에서 하단에 표시된 수치인 좌 0.73 마이크로볼트, 우 0.51 마이크로볼트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선택한 그, 영역의 로우 데이터 평균값이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 수치에도 정상 범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로 데이터 평균값이 아니고요. 현재 이 화면에 보면, 아니, 이것은 이제 자기가 음, 선택한 순간에, 어, 이 스펙트럼에 있는 볼테이지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예. 로 데이터 숫자는 아닙니다. 선택한 순간이라는 건 커서가 지금 올려져 있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서로 이렇게 딱 찝었을 선택을 때. 하면은 네네. 하얀 줄이 나타나잖아요. 예, 예, 예. 그 하얀 줄이 나와 있는 아, 예, 예. 위에, 음, 예, 네. 세기 값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범위를 잡았을 때에는 그 범위의 평균값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어떤 순간을 선택할 수도 있고, 몇 초부터 몇 초까지의 범위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따른, 어,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인데요. 뉴로 하모니 훈련 리포트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뉴로 하모니 훈련 리포트의 멘탈 상태에는 훈련 모드와 안정 상태 등이 퍼센트로 표시됩니다. 관련 영상에서 훈련 모드의 비율이 높을수록 좋다는 기본 설명은 확인했지만 멘탈 상태에서 훈련 모드와 안정 상태가 각각 몇 퍼센트 정도 나와야 정상 범주인 것인지 좋은 상태인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한 해석이 궁금합니다. 라고. 이거는 이제 총 네 가지 상태가 있죠. 그 뉴로 피드백 그 제일 위에가 이제 그 훈련 모드 상태가 되겠죠. 그것은 땡 소리가 났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땡 소리가 난 비율이 몇 퍼센트냐. 그 비율이 높을수록 어, 피드백 조건을 자기가 잘 만족시킨 것이 되니까 네. 점수도 높게 나올 수가 있을 거고 뇌가 그만큼 이 뇌파 조절을 잘 한 것이 되겠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이 좋은 상태, 그것은 소리는 안 났지만 자기가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그 피드백 조건을 만족시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안정된 상태에서 훈련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상태는 좀 그 좀 산만한 충만한 그런 상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네네. 마지막 상태는 이제 뭐 몸을 움직였다든가, 좀, 그런 외부 자극이 있었다든가,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두 개 수치가 높으면, 이제 훈련에 좀 집중을 많이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네. 그 다음에요. 훈련 모드별로 권장되는 시간대가 궁금합니다. 참여자 사례를 말씀드리면, 오후에 주의력 모드로 훈련한 뒤 잠이 오지 않아서 현재는 휴식 모드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라고 질문하셨네요. 아, 이 경우는 이분이 이제 어떤 증상이 있었는가가 중요하죠. 만일에 그 이제 어, 어, 주의력 모드로 했을 때에 머리가 맑아지고 좀 초롱초롱해지는 것은 누구나 느끼는 그런 효과인데 네. 그게 이제 에, 각성 상태가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가 됐다는 얘기는 훈련이 잘 됐다는 의미거든요. 음, 음.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아서 잠을 더 못 자서 못했다. 이것은 이분이, 그 자기 어떤 불면증이라든가 어떤 수면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훈련한 상태라면은, 어, 이 주의력 훈련 자체가 잘못된 것이 되겠죠. 음,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증상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어, 딱 부러지게 뭐가 문제다라는 것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아, 네. 하지만, 이, 잠이 오지 않았다는 얘기로 봐서는 수면에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주의력 모드로 했다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네, 네. 만일에 수면 문제가 있었으면 처음부터 알파파로 했을 텐데, 음, 주의력 문제가 있었다 하면은 아마, 그 BQ에서 나온 점수대로 해서, 주의력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증상이 있어서, 이 주의력 모드로 했는데, 어, 잠이 오지 않아서 휴식 모드로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문제가 뭐다. 만일에 이제 지금 이 경우라면은, 저 같으면은, 어, 주의력 모드로 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어, 그 이유가 해소됐는지, 원인이 해소됐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근데 휴식 모드로 바꿔버리면은 주의력 모드로 했었던 그 원인이 제거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좀 보다 더 구체적인 얘기가 제시되어야 제가 정확한 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분 질문 올리신 분이 채팅창에 올렸는데요. 불면증이 있어서 방위센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훈련 모드가 SMR로 나왔다고 주의력 모드로 하라고 설정해 주셨어요. 라고.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불면증도 두 가지잖아요.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인면 장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수면 중에 자꾸 깬다든가 깊은 수면을 자지 못하고 그냥 선잠을 자듯이 그렇게 자는 것인지 둘 다 그 두 개에 있다고 따라서 하시네요. 틀립니다. 네, 네? 둘 다 있다고 하셔요. 둘 다 있다고 한 경우에는 주의력 모드가 아니고 처음부터 휴식 모드로 했어야 됩니다. 아, 예. 현재는 네, 휴식 모드로 훈련하고 있으니까 이제 맞게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네, 맞습니다. 주의력 모드 훈련을 혹시 오후에 하면 안 되거나 뭐 이런 건 없나요? 시간대, 이분의 경우에는 주의력 훈련을 하면 안 됩니다. 아, 예. 다른 분들은 상관없을 거예요. 아, 네네. 네, 네.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이요. 훈련을 하다가 잠이 들어도 효과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라는 잠이 질문. 들면 안 되죠. 아, 근데 이제 흔히들 뇌에 피로가 많이 쌓여 있거나, 뇌에 좀 문제가 있거나, 과거에 뇌를 어떤 다친 경험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이렇게 잠을 자요. 근데 이제 대체로 저도 이제 잠에 빠지면 그냥 자게 놔둬 버립니다. 음. 그게 뇌의 피로를 빨리 풀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죠. 그래서 이제 잠을 좀 자고 나면 그 다음에 훈련을 시켰을 때에 훨씬 더 효과가 좋거든요. 예. 근데 그런데, 이제 네네. 예, 그 훈련을 이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점점점 잠자는 시간이 짧아지고 잠에 빠지는 경우도 점점점 적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훈련 도중에 잠을 안 자게 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잠을 잤다 그러면 저는 그냥 놔두세요. 편안히 자게 일단 놔두고 나서 어, 깨어나면 그때 좀 더 훈련을 시키는 그런 게 더 낫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력이나 뭐, 이런 기억력이나 훈련을 할 때는 잠이 들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기본 훈련을 할 때는 이렇게 밴드를 하고 있는 채로 잠이 들어도 그 훈련은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 우리가 잠에 빠지면 일단 후각을 제외한 나머지 감각 정보가 시상에서 차단되기 때문에 이걸 인지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땡 소리가 아, 시상에서 차단이 되어 버려서 피질 영역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어, 뇌에서 인지를 못하게 되죠. 그러면은 뇌 스스로가 자기에게 피드백을 시킬 수가 없게 돼요. 아, 그렇구나. 네네. 네. 음, 네. 그리고 훈련을 하루에 2회 하면 너무 과할까요? 라고 채팅창에 올라왔네요. 횟수는 중요하지 않고요. 네. 시간이 중요합니다. 아, 어, 그러니까 한 번 할 때에 오래 하는 것이 좋아요. 최대한 오래. 한 아, 번 할 때. 네네. 예. 내가 뭐 10분, 10분 해서 도저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짬을 내서 10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시간 났을 때 10분 하고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최대한 내가 빠른 효과를 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한 번 할 때 그냥 오랫동안 해버리는 것이 가장 빠른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아주 심한 편두통 환자, 두통 환자들 같은 경우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훈련을 하면 대체로 한 3, 4일이면은 그 증상이 싹 없어지거든요. 어, 그 아주 심각한 편마비 환자 경우도
하루에 한 뭐 4시간, 5시간씩 해서 일주일 만에 편마비를 완전히 풀어버리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음, 뇌성마비 환자도 역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내가 30분씩 뭐 이, 하루에 2번 하면 어떻겠느냐. 그 효과보다 몰아쳐서 1시간 해버리는 게 훨씬 효과는 크다. 음. 근데 이렇게 한 이렇게 시간, 뭐 두 시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한 시간, 두 시간을 채우는 그 프로그램이 기본을 길게 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은 짧게 하고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음, 나한테 이제 필요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좀 더 길게 하면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 처음에 이 효과가 빨리빨리 안 나타난다 했을 때는 호흡 훈련 시간을 좀 늘려주는 것이 좋고요. 어, 뇌파를 보고 말씀하신 영양제를 반드시 같이 먹고 특히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는 빈혈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철분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것들 반드시 챙겨 먹고 그러면서 호흡 시간을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로 그걸 미리 꼭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제 내가 기억력이 약하다. 그러면은 기억력과 관계된 훈련 시간을 좀 더 늘리고, 내가 스트레스나 뭐 어떤 피로나 두통이나 뭐 잠을 못 잤다. 그러면 이제 이완이나 명상 쪽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고, 이런 시간 배정을 좀 달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집중력과 기억력 뭐 이런 거 훈련할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아침에 호흡 이완을 하고 나서 기본을 밴드를 두르고 기본을 켜놓은 상태에서 책을 읽는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다른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럼 뭐 한두 시간 훌쩍 넘어갈 때가 많은데 그렇게만 해도 뭔가 개선되는 효과를 느끼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어, 내가 어떤 책을 읽든 TV를 보든 뭐 무엇을 하든 이 뇌에서 이미 나의 뇌가 나의 뇌에다 명령을 해놨거든요. 요 훈련은 내가 한다. 이 훈련은 백그라운드로 계속 돌아가면서 그런 외부 활동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의 효과는 가져오게 됩니다. 아, 네. 지금 그러면 요 지금 채팅창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 명상 2만 한다든지 성장만 한다든지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만 해도 효과는 있는지요라고 이제 올라왔는데 이 답도 예스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좋고요. 또 지금 손을 들고 뭐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요. 어, 질문을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미리 질문을 받아서 대표님에게 다 전달을 드린 거고요. 혹시 이제 질문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겠고, 그걸 보면서 이제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오나 관찰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린다면, 어, 이 대표님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의 뇌를 이제 관찰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뇌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 무엇인지 혹시 발견한 게 있으실까요? 건강한 사람들, 또 어떤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 자기 만족이 되겠죠. 자기 만족이 좀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말 알파파만 딱 나옵니다. 눈 감았을 때. 아, 네. 네, 그 델타, 세타 대역은 거의 다 죽고, 이제 뭐, 안면 근육의 긴장도에 따라서 델타파가 조금 나오고 안 나오고가 좀 있겠습니다만은, 눈동자의 근육이라든가, 대부분이 알파파만 딱 또렷하게 나오는 것이
예, 대부분입니다. 음. 예, 어, 그렇게 그래서 알파파만 뚜렷하게 나오게 만들어 가는데 생활 속에서 어떤 중요한 습관과 이렇게 매칭시킬 수가 있을까요? 나름대로 다들 어떤 나름대로 각 개인들이 다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식이요법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분들도 있고 최대한 뭐 마음을 비우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음, 우리가 육체 건강을 그 중요시 했을 때 우리가 다양한 운동을 하듯이 이 뇌 건강을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영양. 예.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뭐 뻔한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지금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요. 또 적당하게 운동을 해야 우리가 뇌의 운동과 관계되어 있는 뇌의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음, 전두엽, 뭐 두정엽, 그 안에 있는 뭐 그 이 기저핵이라든가 시장과 관계되어 있는 것, 뇌관에 있는 어, 것들, 뭐 해서 손에까지 해서 뇌에 굉장히 많은 영역이 운동에 의해서 자극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그 어떤 정신적인 활동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뇌를 쓰는 거죠. 예. 계속해서 뇌를 활용하는 그런 생활 습관. 음. 이게 이 세 가지가 제대로만 맞아떨어진다면 굉장히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 뉴라머니 훈련이 감초처럼 들어가면은 가장 최상의 결과가 나오겠죠. 아, 네네. 그, 뉴로 피드백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어, 그렇습니다. 네. 영양과 운동과 정신활동, 네, 우리 다 같이 잘 기억해서 뉴로 피드백을 같이 더 이제 추가로 활용을 하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고은미 님이 질문이 있으신가 봐요. 손을 드셨는데, 어, 질문해 주시겠어요? 마이크 여시고. 안 들려요. 마이크를 열어주시고. 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저는 아로바도 대체의학으로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갱년기를 지나면서 좀 수면의 질이 안 좋다 싶어서 지금 알파파 강화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 그 훈련 기록들이 누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열어봤더니 뇌파 변화도에 그 알파파 훈련을 하는데 다른 부분, 전체적으로 다 알파파는 조금 뭐 3, 4 이 정도로 되어 있는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그래프가 나왔어요. 어떤 날은 마이너스 20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뭐 15 정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던데 이 뇌파 변화도가 왼쪽으로 다 나온다는 의미를 제가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되는지 해석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휴식 훈련한다는 얘기는 알파파를 강화시키는 훈련이거든요. 그러면은 알파파는 오른쪽으로 나와야 되겠죠. 나머지 뇌파들은 억제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좌측으로 나오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좌측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다 억제가 됐다는 얘기인데 알파파가 강화가 좀 덜 됐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훈련은 잘 된 거예요. 잘 됐지만 알파파가 내가 원하는 만큼 강화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우는 조금 호흡 훈련을 조금 더 늘리고 그래서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잘하겠다는 마음보다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하다 보면 알파파도 강화가 쉽게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덧붙여서 제가 알파파 훈련을 계속 하는데 어느 제가 제 생각에는 또 SMR이나 이런 것도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시점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변화를 줘야 되는 시점들은. 아, SMR이나 그 저베타, 이 베타 대역은 그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알파파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절로 알파파의 조절 능력이 어느 정도 정상이 되고 나면 다른 것들은 원래가 정상이었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함께 발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그 쪽지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질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호흡과 기본 모드 및 이완 모드만 훈련을 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주의력이나 집중력 모드도 잠자기 직전 시간에 해도 보통은 상관없다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아, 예, 잠을 잘 자는 사람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너무 늦은 시각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10시 정도 넘어가게 되면 뇌에서 분비하는 호르몬들 때문에 뇌 상태가 수면 모드 가까운 상태로 이게 뇌파가 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초저녁에 하시는 것이 낫다. 너무 늦은 시간에 하면은 정신이 너무 또렷또렷해가지고 초롱초롱해서 음, 잠자는데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파에서 집중이나 훈련 모드 바꾸는 시점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훈련 효과가 전혀 없다 했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모드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두뇌관리사, 뇌교육사, 뇌상담사 이 세 가지 자격들의 차이점과 일의 역할의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했는데 두뇌관리사는 원래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두뇌 관리사를 만들었었고요. 뇌 교육사는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자격증의 교육, 또 이제 교육 상담, 이런 쪽에 이제 특화를 시켜서 우리가 이제 만들었었고, 뇌 상담사는 말 그대로 이제 BQ를 해석을 해서 상담도 해주고 또 훈련도 시켜주는 그런 역할로 어,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뇌 교육사는 이제 보다 더 상위 개념이 되겠고요. 그 밑이 이제 뇌 상담사, 그 밑이 이제 두뇌 관리사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알파 모드로 훈련 프로그램에서 집중력 훈련이나 기억력 훈련을 해도 문제 없습니다. 네. 음. 네. 오늘 대표님 오셔서 저희의 기본적인 궁금사항 굉장히 많이 풀어주셨고요. 또 이렇게 잘 혼돈이 되는 여러 부분들 지금 훈련 모드를 알파 모드나 뭐 SM 알파 모드나 언제 바꾸고 뭐 이런 것들 모르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음, 가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써가면서도 분명하게 정리가 안 됐던 부분들을 대표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 좋을 것 같네요. 또 다음에도 언제 시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인터뷰 형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BQ2를 통해서 뇌에 필요한 어떤 영양 균형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면 훨씬 접근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모인 분들에게 대표님 한 말씀 해 주시고 저희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에, 함께 이 사업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서 서로 궁금한 것을 풀어나가는데 저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